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는 지금이 기회인가. 일단은 AI 버블론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죠? 이번에가 뭐 몇 차인지 기억상 한 5차는 되는 것 같아요. 5차 버블론. 그죠? 또 좀 잠잠해졌어요. 지나가는 건가요? 네, AI 버블론을 저도 막 올해만 한 이번 여름 정도부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죠. 예. 버블론을 일단 잠시 잠재웠던 거는 뭐 지난주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 3에 대한 시장에서의 재평가와 AI에 대한 확산론이 오히려 좀 버블론을 잠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AI 쪽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과 반도체 종목들은 누가 이기든 우리 시장은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반도체 강세장을 여전히 좀 지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열심히 싸워라. 우리 거 가져다가. 이렇게 필요하지 반도체가. 그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PU 대 TPU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반도체 여파는 좋다. 네. 반도체 가격도 계속 지금 계속 오르는 모양이에요. 네. 뭐 일단 반도체 가격 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디램 시장이 아주 빠르게 가격 반등이 나타났고요. 단기적으로 한 5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낸드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급 부족 또 공급 우위 시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간 HBM 시장에 포커싱 맞춰져 있었던 반도체 생산이 아무래도 디램과 낸드 공급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 공급이 약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지금까지 진행됐고요. HBM 시장도 잠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앞서 HBM GPU 대 TPU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TPU 시장 GPU 엔비디아 쪽에 대한 약세론이 이야기 나와서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TPU도 HBM에 대한 HBM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HBM 그리고 최근 디램과 낸드 쪽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이에 따른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모든 부분에서 다 우리 반도체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다가 전체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기어요? 주가가 긴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을 그러니까 지난주의 흐름, 최근 몇 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11월 달에 먼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은 SK하이닉스는 고점에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고 횡보하는 구간이고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지금 10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을 이용한 수급 흐름이 조금 더 강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단기 변동성을 좀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삼성전자는 꾸준히 개인 수요든 외국인 수요 그리고 기관 수요가 골고루 재편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TPU라는 새로운 또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엔비디아 역시 11월 고점에서 주가는 대략 15% 전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약세 흐름은 좀 동반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개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었던 11월 한 달이었고 거기에서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도 사실 급증했다라는 기사들과 함께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은 일정 부분은 좀 노출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투자할 때 짧게 보면 이제 연말장이고요, 그죠? 연말장은 산타랠리 종목 장세 뭐 볼 수 있다. 그런데 내년을 보게 되면 종목 장세가 코스닥 장세가 올해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간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결국 그죠? 내년을 보면 결국은 대형주 그죠? 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대형주라 봐야 뭐 삼전 닉스지 뭐 그죠? 대표적으로 두 종목은 조정은 기회다.
뭐 그 조정에서의 어떤 그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12월을 말씀을 좀 드리면 12월 말씀하셨듯이 12월은 종목 장세가 강하게 보통은 흐름이 이어지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한껏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지금 수급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코스피 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 대금이 좀 급감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투탑에게는 수급에 대한 힘으로 지금까지 올렸었던 부분이 다소 좀 약화되는 구간입니다. 단기 조정은 기간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는 수급만 다시 또 움직여주면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우상향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두 종목 모두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좀 선택은 하긴 해야겠죠. 뭘 선택할까요? 네. 근데 뭐 사실 두 종목을 같이 보셔도 돼요. 선택하라며요. 좀 전에. 그래도 이제 저한테 선택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걸 테니까. 네. 네. 역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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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단기 조정은 기회로 좀 볼 수 있겠지만 그 조정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부분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일주일도 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장세에서 어느 타이밍에 이 두 종목에 대한 비중을 만들어갈까 또는 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듯이 11월에도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부분은 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SK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에 컸기 때문으로 반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지금 목표가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TP를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더 크기는 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네.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방송하는 오늘 이제 54만 원, 한 54만 원, 55만 원인데 네. SK하이닉스는 목표가 100만 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목표가라는 게 그쵸. 목표예요. 예. 간단 보장 없고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알면 지금 뭐 사고 기다리게. 무조건 지금 어느 시점에서 네. 사도 상관이 없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10만 원 정도인데 보통 한 16만 원? 보통 한 15만 원 안팎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그럼 하이닉스가 그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쉽게. 그렇죠. 삼성전자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면 하이닉스 사이즈는. 예. 단순 비교하게 되면은 하이닉스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최근에 이제 저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단기적인 속도감이 좀 빨랐다라는 점이 빠르게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조금은 더 횡보라든지 좀 수급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HBM이든 그리고 뭐 GPU든 TPU든 그간의 경쟁 심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범용 메모리 쪽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쪽이 매출 비중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쪽에서는 4분기 범용 DRAM 가격 상승률이 경쟁사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 수준은 형성해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HBM 시장보다는 단기적인 상향 기대감은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워낙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적자 구조였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TSMC의 캐파 부족 속에서 이제 그 외에 좀 이에 대한 외부 수주에 대한 활성화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에 대한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또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삼성전자 지금까지 없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좀 버라이어티하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서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다 좋다는 거예요, 그죠? 굳이 네. 편가르기를 여기로 왜 나한테 시키느냐? 시키니까 답은 주셨는데 둘 다 좋다는 거고 사실은 그게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운데 이 주말 사이에 제가 기사 본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GPU, TPU, 뭐 MPU, 서머 PU 이러면서 반도체가 좋아지는데 예. 삼전과 닉스가 좋고 마이크론은 좀 처질 거다. 그 기사가 있어서 봤더니만 일단 물량이 늘어나는데 네. 마이크론은 캐파를 감당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삼전과 하이닉스가 이 경쟁의 수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되게 공감되는 얘기고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적이 사실 4분기나 내년 실적도 막 나오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사람들이 똥문할 거예요, 그죠? 네. 네. 지금까지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기대감이 낮아져 있었던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내년도 영업이 한 100조까지도 좀 예측하고 네.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하이닉스도 예, 계속 그렇고, 그죠? 네. 계속 지금 목표 네. 그 컨센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주가도 동행하는 구조는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하이닉스도 100만 원 목표가 할 때 100만 원 그랬는데 쉽지 사실 않죠. 그런 목표가를 사실 던지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고점이 64만 6천 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네네. 이게 한 60만 원, 70만 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뭐 110만 원, 120만 원 목표가 또 나올걸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은 대형주 얘기는 했으니까 네. 소부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전보다 관심을 갖는 게 전보다는 대형주 장세니까 네. 어떤 파트든 간에 대형주만 가고 소형주가 못 갔잖아요. 근데 네. 소형주 장세가 좀 일시적일진 모르겠으나 단기적일진 모르겠으나 왔으니 그죠? 네. 또 대형주 삼전 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 네. 그러면 반도체도 소부장을 가볼까? 네, 근데 일부만 간다. 그렇죠? 네. 반도체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같이 동행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형주 흐름을 좀 따라갔었다가 오히려 초반에, 그죠? 네. 오히려 약세 흐름으로 돌아서 종목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종목에서 차별화되게 움직이고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테마에 따라서 종목의 순환매가 좀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는 네. 점에서 소부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안정감이 좀 덜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부장 종목들 중심으로 만약에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과대했거나 저평가된 종목들이 다시 좀 반등하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 코스닥 활성화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는 수급에 대한 영향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싸져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싸져 있다라기보다 단기 낙폭이든 아니면 중장기 관점에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은 좀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에 TPU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은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나타내면서 또 이쪽으로 수급은 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좀 선택이 다양화됐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부장이 이제 갈 때는 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 그죠? 네. 삼성전자의 아이들, 뭐 전공정 그동안 워낙 못 갔어요. 그런 쪽에 이제 부각되었었는데, 그죠? 네. 그러다가 다시 말씀하신 구글의 등장 이러면서 이수페타시스를 중심으로 그죠? 기판 쪽, 속해 쪽 이런 쪽만 좀 또 엄청 가다가 또 방송하는 월요일 오늘 양상은 또 소재주 같은 경우도 밀렸어, 그죠? 뭐 소울브레인, 동진세미케 막 10%씩 그지? 결국 이 안에 순환매가 지금 막 나타나네, 그죠? 네네네. 약간 말씀하신 대로 종목의 특징을 일관되게 잡기가 좀 어려운 소부장 지금 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 쪽 그리고 장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TPU 관련된 밸류체인이 좀 쉬어갈 때는 이런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고 이런 게 반복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TPU라는 시장, TPU 밸류체인 시장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TPU와 그리고
그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오히려 낙폭이 좀 강하게 나올 때는 또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게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은 저는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대형주 쏠림 현상이 지금은 중소형종으로 확산이 되니까요. 네. 기다리던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모양새잖아요, 그죠? 네. 같이 좀 지수는 같이 점진적으로 안 밀려주면서 나머지가 확산되기를 기다렸다니까요. 네. 그런 장이 왔기 때문에 반도체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좋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부장의 기회가 있고, 네. 그러면 소부장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소부장도 눈여겨 봐야 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뭘 종목을 또 봐야 돼요? 이걸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죠? 네.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오랜 어떤 그런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에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은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인데요. 이스페타시스는 뭐 TPU의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실 이 종목 차트상으로는 올 연초부터 아주 빠르게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네. 이스페타시스의 어떤 짧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작년에 이제 2차전지 소재업체인 제이오인수권으로 한참 진통을 겪어서요.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급락했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철회 의사 이후 주가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주가는 일정 부분 회복은 했고 그 이후 거의 하반기 들어서는 주가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그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주가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TPU 밸류 체인으로 인해서 주가는 목표가는 좀 더 위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만 결국은 내년도 실적으로 TP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매출은 1조 4천억 원대로 연간 28% 증가세,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로 OPM, 영업이익률을 20%를 웃돌 것으로 보여지면서 실적 면에서 일단은 빠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TPU 물량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경우에 이에 따른 뭐 스토리 자체가 워낙에 좀 견조하고 수요의 견조함과 그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은 지금 공급 물량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서로 유도하고 있는 바이고 지금 PC 업체라든지 스마트폰 쪽은 아직은 아니지만 뭐 PC 태블릿 쪽에서는 업체들도 계속 가격 상승의 이유를 기존 우리 소부장 소재 쪽 부품 쪽에서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 이야기하는 만큼 그만큼 핵심 부품, 핵심 소재 쪽에서는 소재 쪽에 대한 종목들은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장기 투자 저평가 밸류 있는 기업 싸게 사자는 생각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트레이딩이니까 그죠? 네. 트레이딩은 뭐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수급이 모아지는 소위 이제 케인스가 얘기한 메인 투표 종목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스페타시스하고 또요. 한 종목 정도 좀 큰 종목, 시총 큰 종목 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강세장이 12월을 좀 지배할 경우에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 소부장 종목들이 좋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 최근 흐름은 리노공업도 말씀드린 대로 뭐 속해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최근 그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AI 추론과 말씀드린 ASIC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확대에 따른 고성능 IC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 이에 따른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뭐 반도체 부품주 중에서는 여전히 시장 탑픽으로 좀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최근 트렌디하게 가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낙폭과대 뭐
뭐 장비주 쪽으로 본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장비주 쪽인 뭐 HP, SP 그리고 파크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거의 하반기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아마 올해 말이나 연초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서는 낙폭과대 또 대형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장비주 쪽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국내 캐파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2차 전지는 솔직히 시장의 뭐 주도주는 아니죠. 그러나 반도체가 실때 갈 수 있는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네. 바이오 저도 비슷하네. 뇌와 입이 따로 노네. 바이오, 2차 전지 뭐가 있나? 또 요즘 같은 경우 뭐 여행, 뭐 네. 엔터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분위기가 반등도 요즘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종목들만 이렇게 종목별로 오르는 그런 양상인데요. 네, 우리 이번 연도에 2차 전지가 작게는 한 2번 정도 상승세가 그렇죠. 나왔어요. 네. 예. 5월, 6월에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맞아요. 찍었을 때 예. 한 차례 2차 전지가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월 달에 시장 강세장에서 2차 전지 동반해서 한번 좀 수급이 네. 싹 들어왔습니다. 두 번의 이제 상승이 나왔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네. 근데 그때 소외됐었던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쪽은 그러니까 소재에서 핵심 소재 말고요. 그 밸류체인의 하단에 있는 소재라든지 부가 소재라고 얘기하는. 예, 부가 소재 그리고 장비 쪽은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결론은 올해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일단은 셀업체와 양극재 업체 정도 중심으로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그러면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반등 시기 생각해 보면 탄산리튬 가격의 반등, 전체적인 2차 전지의 주가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인식론이었고 두 번째 10월 달의 상승장에서는 ESS 시장, 결국은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형 ESS 시장의 2차 전지도 그 밸류체인에 들어감에 따라서 강세장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 공통점을 찾게 되면은 여전히 자동차, EV 쪽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선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조금 폐지에 따라서 4분기, 3분기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살짝 올라왔을지라도 4분기부터는 전기차의 판매량 우리가 체크해 볼 지금은 아직은 의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새로운 모멘텀을 끌어내기 위해서 ESS 시장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ESS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2차 전지의 지금의 현 상황이고요. 셀업체가 제일 먼저 움직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셀업체와 양극재 업체 대형주들 중심으로만 일단 한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BM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급 흐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때는 또 세게 가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쏠림은 이쪽으로 좀 드러날 수 있고요.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LG엔솔을 중심으로는 상승 추세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재차 반등이 나올 때 추가 상승이 더 세지는 못한다. 조정이 조금 조정의 기간이 좀 다소 이어질 수 있고 코스피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쉼 현상이 나타날 때 셀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인 흐름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부의 대책 뭐 이야기 나오는 것들 소형주의 강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기본적인 업황이나 이런 거 말고 수급상은 그러면 코스닥 강세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LG엔솔과 삼성 SDI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근데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ESS용 배터리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여전히 중국이 87%를 차지해요. 아직? 네, 아직은요. 근데 미국은 뭐 점차적으로 중국
생산을 배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년도부터 이어질 우리 업체들의 반사수에 우리 업체들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됐고요. 실제로 삼성 SDI, LG 엔솔 두 기업의 내년도 생산 능력 추이를 보게 되면 LG 엔솔은 2025년 기준으로 약간 15기가와트시에서 30기가와트시로 한 2배 정도 생산 능력을 키울 것이고요. 삼성 SDI는 기존에 한 5기가와트시 밖에 되지 않았었던 부분은 실제로 한 3배 이상 캐파가 증설될 것으로 보이면서 두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적이 더 빠르게 개선되는 쪽은 LG 엔솔일 거고요. 그리고 캐파 증설에 따른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처럼 두 종목을 가지고 또 셀업체에서는 또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저는 같은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11월 달에는 두 종목 모두 다 좀 시장의 조정을 좀 같이 받았었고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 쪽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저는 내년 한 내년 한 상반기까지 봤을 때 두 종목은 주가가 눌렸을 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2차 전지는 죄송해요. 말 끊어서 뭐 하실 말씀 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그렇다고 아주 빠르게 움직일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내년도를 위해서 어떤 쪽을 준비해야 되고 우린 빠르게 움직이는 걸 원하지. 그러면 다시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결국은 지금은 2차 전지 뭐냐? 네. 전기차냐 EV냐? 아니다. 그렇죠? 그럼 뭐 ESS잖아요. 그죠? 네. 근데 ESS인데 초반에 ESS가 좋대. 주가도 올랐어. 근데 정말 배터리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데 뭐 그리 많지는 않은 것도 같아. 이러면서 의구심이 좀 생기고 그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ESS 쪽에서 사실은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뭔가 의미 있는 숫자를 얹어주면 네. 사실은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EV 쪽은 완전하게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고 다만 실적들은 보면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그래도 좀 방어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분기 실적은 LG엔솔이 실적이 꽤 좋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2차 전지를 지탱하는 힘이 됐었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LG엔솔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캐파 증가량,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 실제 그 절대량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에서 증가세는 조금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 SDI는 이제 조금 미국에 대한 부분을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는 더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시 앞서 맨 처음 질문으로 가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코스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 종목인 두 종목은 아마 12월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대신 네. 내년도의 대형 주장에서는 부각이 될 수 있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먼저 LG엔솔이 먼저 대장주고 그죠? 네. 치고 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갔는데 조정 받을 때는 SDI가 조정폭이 좀 적었어요. SDI가 네. 그죠? 네, 그런 좀 특이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셀 쪽에서는 어쨌든 포인트는 ESS인데 LG엔솔도 그렇고 이제 삼성 SDI도 결국은 포인트는 지금은 ESS인 거죠? 그쪽으로 확장.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장에서 ESS에 너무 기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근데 ESS밖에 지금 볼만한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돌파구를 좀 찾고자 하고 뭐 증설 라인 변경 그리고 실제로 캐파 증설을 통해서 ESS 시장을 지금 타겟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상승 그죠? 지나친 기대감은 조금 내려놔야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고 그 셀 가운데서는 LG엔솔과 삼성 SDI. 네.
이제 순서를 굳이 매기라면 SDI, LG엔솔 순으로 매기겠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저는 삼성 SDI 쪽이 그러니까, 조금 SDI.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2차 전지도 결국 이제 셀 쪽은 뭐 우리가 얘기했던 ESS 쪽으로의 기대감, 점진적인 완만한 상승,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사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네. 근데 소재 쪽이 확실히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탄력이 있고 최근에 뭐 소재 쪽에서는 기대를 받았던 게 이제 LNF가 이제 LFP로 그죠 강했었고 그다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한번 또 난리가 났었고 그죠. 네. 또 최근 경향은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강합니다. 네. 일단은 소재 쪽에서는 그 핵심 소재 쪽 중심으로만 일단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지금 방향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부가 소재 그리고 장비 쪽의 흐름은 가끔씩 이렇게 좀 업종이 상승할 때 동반해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흐름 자체는 아주 강하지는 못해서 양극재 쪽에 일단 집중을 좀 하시자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냥 그 양극재 쪽에서는 시장 투자자들의 고민은 에코프로가 좋냐 LNF가 더 낫냐라는 것인데요. 수급을 이야기하면 에코프로 쪽이 수급 수치는 왜 안 껴져요?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게 제가 말하기를 시장도 아마 시장 기다리는 거죠. 모르 기다려 둘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도 모스크 퓨처엠 쪽은 좀 기다려 달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ANF, 에코프로, BM 모두 다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대한 최근 뭐 탄산 리튬 가격 이 반등, 그에 따른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의 축소와 이런 부분들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LFP로의 방향 전환을 가장 먼저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LNF의 시장의 점수는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26년도 양극재 판매를 가정한 컨센은 전년비 60% 이상 증가세를 보여줄 것으로 나타내면서 내년도에는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양 쪽에 대한 견조한 추락 그리고 LFP 판매에 대한 부분이 더해지면서 LNF는 경쟁사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주가 전망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LNF 주가 흐름 좋다가 한 번씩 또 조정이 나올 때 또 그만큼 또 세게 나오더라고요. 일변동성과 구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LNF를 접근할 때는 최근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가정하에 박스권 내 하단이 만약에 터치된다, 아니면 근접한다라고 하면은 매수 관점. 그리고 박스권 내 단기 상단을 좀 터치하면은 매도. 이런 식으로 조금은 유연하게 종목을 대처하면은 충분히 이 종목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으로 얘기하고 에코프로도 어쨌든 같이 네, BM 얘기하고 또 에코프로는 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뭐 양극재로만 보면 에코프로 BM 쪽이니까 그죠? 네, 일단은 뭐 에코프로 BM으로 뭐 이야기를 해보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극재 쪽에서의 단기적인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뭐 실적 에코프로 BM도 뭐 LFP로의 전환을 이제 가속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NF처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다소 적기 때문에 2차 전지
평가하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아직도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엇갈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너무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S 쪽으로 너무 긍정적인 지금 평가가 나올 네. 때가 맞느냐. 아니, 그나마 그거 뭐 지금 붙잡고 갈 게 그거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종목에 대한 그 위아래 그 격차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급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수급으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단기 수급 흐름 파악이 더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에코프로는 사실 좀 더합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BM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이 수급의 공백이 시장에서 수급의 공백이 생겼을 때 한 번씩 이동을 하고 있는 쪽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한 투자자들이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면보다는 수급이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급이나 내러티브가 중요한 거죠, 에코프로는. 그죠? 옛날에야 뭐 에코프로 대단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에코프로의 시대를 그 시대의 그 애환들과 기대감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를 기대감만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다 지났고, 그죠? 네. 결국은 뭔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면 그러면 셀 얘기한 것도 어쨌든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셀 업체들이고 네. 그 다음에도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라는 거잖아요.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오르긴 오르는데 저도 왜 오르지? 네. 그러면 지주사잖아. 그리고 네, 그죠. 혹은 또 그 양극재에 그 들어가는 전구체 이런 것도 만들잖아, 계열사. 그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약간 내러티브 성격이죠. 기존에는 사실 말씀하신 네. 대로 제가 아마 우리 한국증권 TV에서 에코프로를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제 지주사고 자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던 게 한 3-4년 정도, 한 4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이제 지분 가치가 가장 컸었고 말씀하신 전구체라든지 그리고 소재들, 비상장 자회사들,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상장 그 네. 후에 상장은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지주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주사의 가치가 그때는 한참 저평가되었었던 구간이었고요. 그 후로는 이제 과대평가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주사로서의 그 이제 평가를 지금 논하기에는 다소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은 시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에코프로는 이제 수급 싸움이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의 주가 뭐 수급 싸움도 좋지만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대응하시면 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요. 에코프로 BM도 뭐 이번 3분기 실적도 뭐 전년 분기로 흑자 전환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유럽 시장 그리고 중저가 라인업에 대한 확대 등을 앞으로 좀 그에 대한 부분을 가속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좀 기대를 좀 가져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LFP 쪽에서 상대적으로는 경쟁사 대비해서 좀 늦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양극재 쪽 LFP용 양극재에 대한 개발 완료 그리고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LFP 쪽에 대한 그 라인 전환에 대한 부분이 좀 본격화될 경우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얘기하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완전히 잊혀진 주식이 됐네. 이야, 네. 그때 상장할 때 이것도 그죠? 말씀하신 기대감. 시기가 엄청 기대감으로 네. 제가 보니까 그때 한 5만 원 언더에서 시작해서 24만 4천 원까지. 러플 얘기하면 5만에서 25만 원 갔거든요. 네. 수직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세상 관심 없어서 지금 59,800원이에요. 이야, 참 주식이 부질없네.
너무 좀 철학적으로 가나? 이게 그러니까 이 변덕을 어떻게 하냐고. 그 당시에 분명히 좋았어요, 그죠?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죠?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사의 어떤 후광을 제대로 받았었던 네. 상장 시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심리 게임이고, 그죠? 결국 네. 이제 가치와 실적과 밸류를 떠나서 그 당시에는, 그죠? 어쨌든 이게 인기가 몰리면 수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 주식을 살 사람만 있으면 이 회사가 뭐, 그죠? CEO가 어떻든 실적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쨌든 과정들이 배우는 거죠. 지금 보면 그 당시에를 좀 복기를 해보면서 시장이랑 같이 흥분했었던 거, 그죠? 거기서 이제 흥분 안 할 수도 없어 그 당시에, 그죠? 막 그렇게 가고 좋다고 하는데 뭔 소리야? 이 주식은 못 가. 그런데 5만 원이 그때 25만 원 가는데, 그죠? 그 파티의 가장 그 뭐라 그러죠? 가장 그 피크 타임에서 네. 피크 타임만 즐기고 빨리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뒤에 남으면 그 파티 마지막에는 좀 아무래도 뒤치다거리도 많고요. 안 좋은 꼴도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먼저 나가야 돼요? 배 아프다 그러고 나와야 돼? 집에 빨리 오라는다고 핑계 대고 나와야 돼?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네. 저도 주식 시장을 보면서 고민하는 게 내가 그 피크를 예측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 피크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렇지. 근데 이 말이 좀 딴 데를 샜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1분만 더 얘기하면, 그러나 그 상승을 미리 예단하고 얘는 못 갈 거야, 버블일 거야라고 그 상승에 동참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에코프로 머티를 계속 예를 들게요. 5만 원에서 25만 원 갔는데 그건 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꺾일 때 팔아야죠, 그죠? 근데 25만 원 갔던 거를 5만 원에 사서 25만 원 갈 때까지 못 팔고 있다가 지금 5만 9천 원 왔을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승 추세를 올라갔다가 이게 꺾였다고 하면 그때 팔면 되는 거잖아. 그 팔기가 쉽냐고요. 네? 기준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그 종목을 선택했을 때 그 각각의 그 종목별로 내 나름대로 기준만 정확하게 세우고 간다라고 하면 뭐 더 가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뭐 사실 그 부분은 결과론으로 보면은 내 기준에서 내가 판단한 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현상에 그리고 휩싸이지 마시고요. 흥분에 휩싸이지 마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종목들이 정말 뭐 끝도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초심을 잃을 수 있는데 종목을 처음 들어갔을 때 내 기본 마음가짐 또는 내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 가시고 저는 가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시간을 같이 보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 관련주를 얘기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봇 관련주가 연초에 굉장히 강했어요. 맞습니다. 1, 2월에 강했다가 와 이게 대세인가 하다가 결국은 뭐 숫자가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장이 어려웠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반도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죠. 잊혀졌다가 다시 탄력을 붙고 있고 이제 지금의 이번 상승의 사실 빅 사이클은 이제 그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그죠. 이번 로보티즈가 이제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봐요? 네, 저는 우리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그 섹터, 업종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업종을 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로 나는 이 종목, 이 섹터는 놓지 않을 것이냐라고 선택했을 때 무조건 로봇은 내가 앞으로 지난 3, 4년도 끌고 갔지만 앞으로 적어도 3, 4년, 5년까지는 로봇은 빼놓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고 갑니다. 집에 로봇 하나 사야 돼요? 아니, 아직까지는 사시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구간이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로봇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그 산업의 이제 도입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막 진입하기 직전인 상황.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조금 더 남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봇 종목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022년에 12월, 그러니까 2023년 연초가 3만 원대였네요. 지금 이제 40만 원대 웃돌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템베거라고 하나 봅니다. 3만 원짜리 지금 40만 원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버틸 수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한 종목을 지금 제가 이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변동성을 그렇게 템베거짜리를 소위 정말 템베거를 온전히 다 누릴 했다는 건 수 대단한 있는? 분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로봇의 섹터에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로봇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만 잘 선택하면은 앞으로 5년이고 10년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디바이스 중에서는 가장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디바이스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AI 시대에서 결국은 AI가 심어질 수 있는, AI를 입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디바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휴대폰, 모빌리티 이쪽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활용폭보다 AI 쪽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로봇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 로봇 sek터 이제 전체 이제 우리 사이클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쪽이 부각이 됐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했어요. 그 전에는 서빙 로봇, 닥치는 그렇죠. 로봇, 그런 쪽은 사실은 그냥 한쪽에 두세요. 그냥 그쪽은 제가 근데 늘 이제 로봇을 공부 처음에 할 때부터 고민했었던 게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해주셨고요. 제가 실제로 로봇 업체 탐방 갔을 때 물어봤었어요. 진짜 궁금해서. 로봇과 기계의 차이가 뭡니까? 로봇과 기계의 차이. 기계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주어진 반복 작업을 하는. 그렇죠. 네. 로봇은 그보다 훨씬 조금 더 지능화된, 그죠? 소프트웨어가 가미돼서 조금 더 지능화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거기서 어느 시점부터 어떤 제품부터 제가 로봇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서 물어봤어요.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더라. 당황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빙 로봇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로봇이라고 이런 부르지만 아직까지 저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건 약간 기계라고 볼 수 있고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거기에 동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걸 로봇이라고 보는 기준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기준점이 저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로봇 시대가 왔는데 아직 진짜 지금이 로봇 시대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에 인공지능,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봇이 어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로봇 시장은 지금 기존에 어찌 보면은 지금은 우리 보편화되기 전 단계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산업용 로봇 쪽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래봤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서빙 로봇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기존 배달 로봇 이 정도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그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그를 활용한 여러 방면의 로봇 형태가 나타나겠죠. 지금도 이제 가시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순간이 로봇 공부를 더 이상 그만해도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로봇 섹터는 그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무게중심 이동함에 따라서 올해 로봇주들의 가장 그 핵심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그리고 최근에는 액추에이터 사실은 안에 포함된 것이 또 이제 부품 쪽에서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이 될 수 있는데 뭐 최근 뭐 SPG,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또 움직임을 나타난 것처럼 로봇 섹터는 무조건 끌고 가고 그 안에서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 리딩 종목들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지를 해서 종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조금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기회가 많은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컨셉에 맞는 거는 ETF네, 그죠? ETF 산업을 사는데 그 안에 종목을 그러겠네요. 그럼 그렇죠. 로봇 네. ETF를 근데 보면은 거기에 네. 이제 그 보유 종목들 비중을 보면서 또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그렇죠. 근데 네. 로봇 섹터는 종목들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ETF가 그만큼 속도를 다 못 쫓아갈 수도 있고요. ETF의 특성상 조금은 좀 안정성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뭐 가장 거기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실제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 뭐 로보티즈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될 거고요. 저는 뭐 작은 종목들로 가셔도 좋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감속기 종목들 그리고 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쪽으로 보게 된다면 로봇 관련된 또 대기업향 로봇 관련 그 밸류체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 뭐 대표적으로는 현대 오토에버가 자동차 쪽에 포함됐었지만 최근에는 로봇 쪽도 사업화 부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HR 만도도 액추에이터 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 쪽에서 다소 부진했었던 주가 흐름이 자동차 때문에 묶여 있었던 주가 흐름이 오히려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뭐 사실 HR 만도라든지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는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우상향하는 구조를 저는 가져갈 거다. 너무 로봇주 작은 종목은 나는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향 로봇 밸류체인 종목들을 꾸준히 관심 가지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로봇 관련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단기적 변동은 있겠지만 그죠? 말씀하셨고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예. 반전 질문하잖아. 근데 사실은 숫자는 안 나오는 섹터예요. 그죠? 일부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민이 테마성으로 갔다가 실적 발표 시즌 이렇게 돼서 또 쭉 빠지고 그죠? 그런 섹터 아니냐. 네. 네.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피곤해요. 네. 로봇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한다는 거는 좀 피곤할 수밖에 없고요. 변동성도 크고 구간 변동성도 크고 일변동성도 엄청 큰 종목들이에요.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다 빠져버리는 이런 양상을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을 대표적인 종목들을 예를 들어 지금 시기에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을 선정을 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구간이 오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다소 관심이 없어지는 구간이에요. 일 변동성이 클 땐 저는 사실은 매매를 잘 하지 않고요.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 진입을 하면 뭐 좋은 말로 횡보죠. 네.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 그때 사놓는 거죠. 네, 그때 매수를 하는 차원으로 가시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을 때 매수를 하고요. 변동성이 강할 때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종목 네. 수익률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반대로 하죠. 시장에 관심이 확 모아지고 그죠? 네. 쭉 급등하고 사면 급락하고 네. 그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나요, 그죠? 네. 네. 그러지 말고 오히려 변동성 없을 때 제가 얘기하는 표현으로 세상 관심 없을 때 사서 관심 없을 때 사서 예. 세상 관심 있을 때 팔아주는 네. 트레이딩은 그죠? 네. 네. 네, 로봇 이야기까지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인 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